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는데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후두둑 서울을 강변북로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출퇴근하는 상황 어떤지 좀 댓글 많이 올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슈 삼합하는 날이죠.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가 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 준비해 놓고 있고요. 우리 또 뉴스토마토의 시그니처, 뉴스토마토의 마스코트, 또 한동희 기자가 기자란 무엇인가,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진실한 기자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동희 기자의 뉴스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속 시원하게 한번 하고요. 여러분 25만 구독자 지금 감사드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조금씩 해서 빨리 30만 됐으면 좋겠네요. 자, 방송 중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재밌는 질문, 댓글 부탁드립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인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래저래 그 국회에서 일정이 많아가지고 기자들이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일일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당무위원회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어땠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제80조에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외 조항으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80조에 의하면은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기소와 동시에 그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으로 이게 명백하게 정치 탄압이라고 확인이 되면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즉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오전에 이 기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최고위를 금방 소집을 했고 최고위에서 당무회의를 의결하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오후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5시에 열렸는데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게 당무위원회라는 게 당 소속 시도당 위원장이나 자치단체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체 80명입니다. 그래서 30명이 현장에 참석을 했고 전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혀서 전체 80명 가운데 69명이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기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 대한 것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었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그 반대되는 의견을 당신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본 건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었다. 대표가 금방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그런 의견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향후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특별히 그런 건 얘기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가처분 예고가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오후 3시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가처분과 관련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인 백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저녁 기준으로 385명이 이 신청을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 나갈 때도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신경 쓸 거 없다. 네, 얘기하더라고요. 신경 쓸 거 없어 보입니다. 이미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제80조에 당원 80조의 예외 규정이 마련된 상태이고 당무위원회 의결까지 다 통과됐기 때문에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러면 정확히 뭡니까, 그런데? 뭐 지금 당원 80조 취지 자체가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당원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다. 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기소된 내용을 보더라도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같이 이렇게 뭐 돈을 주고받았던, 예를 들면 뭐 성남 FC에서 돈을 받은 게 뇌물이라고 한다면 돈을 준 회사는 당연히 뇌물 공여자가 되는 네. 것이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줬으니까 결국은 횡령 배임도 다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뇌물 공여, 뭐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걸로 한두 명 정도 한 것 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로지 이재명 잡으려고 그냥 그 기업들은 다 구색 맞추기를 넣는 것밖에 안 돼서 이건 형평에 맞지도 않거든요. 검찰의 네. 논리도 안 맞고. 네, 그런데도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지금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이거는 이재명이 그래도 가서 재판 받아야 되고 이재명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검찰의 기소가 답정 기소다. 네. 지금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면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쇼를 벌였지만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네.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타파가 또 검찰이 2015년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만배 씨가 검찰 고위급 간부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씨가 갚지 않았던 그 1,800 몇십억이라고 하는 그 시드머니, 그 시드머니와 관련된 문제를 박영수 전 특검이 해결해 주었고, 이 박영수 전 특검이 해결해 주는 배경에는 윤석열, 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오로지 대장동 거만 하면서 성남 FC까지 엮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개운하지가 않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에 불과하다.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전직 검사들일 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진짜 이 검찰당이냐, 검찰공화당이냐, 여당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검찰이 스스로 떳떳하려면, 스스로 이 수사 결과에 그 자신이 있으려면 이런 말 안 나오게 형평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사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에 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리고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만은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아동수당을? 네. 와, 그리고 20대의 자녀를 셋 낳은 아빠는 병역을 면제해준다?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네,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포함되면 약 2억 원가량이 포함이 되고요. 네. 이제 병역 면제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만 병역 면제를 시켜주는 조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게다가 이게 말이 안 돼요. 한 명한테 18살까지 월 100만 원 주면은 한 달에 1,200만 원씩 준다는 건데, 1,200만 원 곱하기 18을 해보세요. 이게 얼만가? 이게 바로 2억이라는 얘기죠? 네. 게다가 20대의 자녀를 셋 낳은 아빠는 애 낳아가지고 자기는 병역 면제당하고, 네. 면제받고, 애 낳아가지고 나라에서 3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대 일을 누가 하나요? 사실 나경원 전 저출산위원회 네. 부위원장도 헝가리식 대출 탕감을 얘기할 때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였는데, 그때 엄청 욕 얻어먹었잖아. 대통령실 기조와 다르다고 이제 탄압을 하는 상태가 보였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내놓으면서 설익은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성도 없고, 이거 너무 형평에 맞지도 않고, 20대에 어떻게 애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으라는 거냐. 책임감도 못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사실은 좀
처리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다. 추진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현재 선을 긋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거를 총괄했던 성일종 정책위 의장 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제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삼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 위원장에 추인할 계획입니다. 네, 도대체 뭐 정책위 의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갈아치우고 맨날 지난번에 욕했던 계획을 또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오고 도대체 뭘 배우고 그동안에 뭘 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동희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드 이슈 3화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아 받는 날이죠. 오늘도 김필성 신장식 편에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뭐 두 분만 보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이 무궁무진한데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 한번 해보죠. 한일 정상회담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칼럼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일본 측이 이번 총리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할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측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더라.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 회담할 때 일본 측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고 일본 측에서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하는 모습이 촬영에 딱 담겨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를 이제 마이니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4시경에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죠. 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는 건 오해다. 무엇보다 멍게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러면 멍게는 없고 우렁샤이는 있었다는 거냐. 우렁샤이가 멍게라는 말인가 보죠. 일본 말로. 아니, 옛날 말로. 옛날 말로. 자, 멍게는 없고 방어는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중에 나오는데 멍게가 중요하냐? 뭐 해삼은 안 중요하냐? 꼴뚜기는 괜찮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일본은 했다 그러고 우리는 아니라 그러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해명은 다르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뭐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게 있어요. 일본은 실명으로 얘기하고요. 누구 심지어 기시다도 독도 얘기 난 했다라는 그쵸?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실명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해명은 한국 정부 측의 해명은 전부 다 비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 브리핑은 했다는데 그냥 관계자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관계자가 누군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행정관 내지는 뭐 비서 정도고 고위 관계자는 수석급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름 달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 뭔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흘리잖아요. 자체가 지금 정치적 행위인 거예요. 그럼요. 외교적 행위인 거고 지금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이니치가 이런 얘기를 한 것들도 저기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한국 정부가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흘려가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그 주어 없음 분명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네, 네. 비슷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멍게는 없었다. 그 뭐는 있었나? 그러니까 뭐 일본어로 멍게를 아자라고 아자라고 아마 할 거예요. 아자라고 그러니까 일본어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자라고 불렀지 멍게라고 한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멍게가 아니라 뭐 방어는 얘기가 나온 건데 멍게라는 얘기는 안 나왔다는 뜻인 건지 사실은 이게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화법은 사실 전부터 계속 사용되었던 화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학적 검증, 과학적 증명, 그다음에 정서적 수용,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수용, 이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제 그린 우리 환경 운동 그린피스의 장마리 활동가랑 인터뷰를 했는데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면 한국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수치화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네. 기준에 맞으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 기준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서적 수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또는 뭐 대통령이 덧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서적 수용. 예. 네. 이거 광우병 소고기 생각해봐라. 그렇게 2008년에 촛불 들고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다 먹고 지금 수입해서 먹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일본산 후쿠시마 인근 지역 해산물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반대하지만 정서적으로 이제 수용하게 되고 다 먹게 될 거다. 좀만 기다려봐라. 일본이 이해할 만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로? 예.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정서적 수용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은 이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네. 뭘 잘 모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먹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 국민은 지금 당장이야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냄비처럼 그냥 또 먹고 또 하라는 걸 다 하고 그럴 테니까 좀 기다려라. 우리 국민성을 생각해라. 이런 취지네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물리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아, 예. 물리학 전공자죠? 예, 네. 예. 그 박사 수료까지 했습니다. 어, 예, 그 지금 과학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이 넘어요. 12년 정도 되는데, 지금 후쿠시마 일이 이게 발생한 지가 이제 아직 12년이 안 됐거든요. 반감기가 2번 정도 지나야지 사실은 어느 그렇죠.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4분의 1로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 뭐 세슘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대들은 데이터를 내놓던지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없어요. 예, 스탠바이미님께서 아침부터 욕 좀 합시다 이러면서 21,818원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18인가 봐요. 18 이건가 봐요. 나는 막 대신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갑자기 시원해지네. 이게 제가 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브리핑 때 밝힌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의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논의됐다는 거 사실 인정을 한 거예요. 다만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말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으나 일본 정관계 인사와 윤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멍게 얘기를 했다는 게 바로 일본의 마이니치가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며칠 전에는 그런 얘기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멍게 얘기 끊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멍게란 단어가 없었다.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잖아. 멍게란 단어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국민이 도대체가 우리 대통령실을 못 믿는 거예요. 기시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끝나자마자 위안부 문제하고 네. 독도 문제를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일본 관방성 부장관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16일인가 17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20일 날 NHK에서 관방부 장관. 네. 20일 날 NHK에서 추가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런 얘기 했느냐 하고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기탄 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기탄 없이. 예, 한자로 기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겠다. 구글로 돌려보니까 주저함 없이로 구글에서는 번역을 하던데 NHK 원문을 가지고 제가 구글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만약
근데 대통령은 여기서 정면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원로들을 네. 만나서 독도 얘기 안 했습니다라는 간접의 간접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원로들 얘기한 것처럼, 원로들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항의하고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주일 대사라도 그 주한 대사, 일본 주한 대사를 초치해서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그 신의와 성의 있는 조치입니까?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게. 만약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아니, 기시다가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일본인은 정직하다고 그렇게까지 평가했던 일본인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 독도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저는 대통령이 헌법 제66조에 네.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여 영토 보전의 의무가 네. 있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영토 보전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양 정상 간에 국가 대 국가 간에 회담할 때 사실은 영토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게 네. 관례거든요. 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지간에.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묵묵무답하고 간접화법으로 얘기합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게 후쿠시마 수산인지 뭔지 어디 건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믿음도 좀 떨어져서 오히려 그냥 수산물 자체를 안 먹을 가능성도 사실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정희 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배관시하고 혹은 신경 안 쓰면서 그냥 우리 먼 계단은 없었어? 이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 화법은 예. 이게 이제 외교적 화법인가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외교적인 거 근데 아니에요. 외교적인 게 아니라 법률가의 화법이에요. 법률가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할 때 그 좀 법규술 쓴다는 말 이제 좀 요새 네.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꼬리 안 잡히도록 이제 살피해가는 식의 화법이거든요. 거짓말했단 말 안 들으려고. 그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박진 장관이 21일 날 외교부 통일통이 나와서 했던 얘기도 그래요. 기억이 없습니다.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리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지는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모두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정식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네. 비공식 의제였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뭐 이런 식의 말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비겁합니다, 사실. 법조인의 언어는 바로 이렇게 신장식 변호사처럼 말하면은 그 반대가 다 법조인이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그게 우리 내심에 있는 우리들이 의사지.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 안 걸리려고 자꾸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말이죠. 자, 윤 대통령 독도 얘기 분명히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군 소녀상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비키라고 했던 것 같고 철거하라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또 했던 것 같고 초계기 문제 니네가 사과하고 빨리 앞으로 조치 취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뭐 하나 명확하고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우리들한테 맞다라든가 아니라든가 해주는 게 없어요. 맨날 말이 대통령 말이 다르고 관계 장관 말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 말이 다르고 막 그래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혼란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혼돈지경에 지금 상황이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옳다? 옳지 않다.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윤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고 일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최대 5%에서 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 대한해협 크로스다. 이 지지율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시다가 너무 기쁘겠죠.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알아서 상대방이 기어 들어오죠. 이거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가랑이 밑에 기어 들어간 거죠.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한신이 그 가랑이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뭐 절치부심하고 나중을 뭐 생각했다 이딴 말 나오는데 우리는 무슨 절치부심하면서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니까 기시다 너무 기쁘잖아요. 두 번째 만찬에서 이랬대요. 오므라이스, 하야시 라이스,
햄버거 스테이크 나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난 다 못 먹었어. 근데 윤 대통령이 건배지를 다 마시는 거야. 와, 완전 놀랬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상 간에 건배한다 그러는데 누가 그걸 폭탄주로 말아서 같이 먹읍시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치고 이거를 누가 앞에서 벌컥벌컥 다 마시냐.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게 바로 상대방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디저트. 이 만찬 2번 한 거, 이거 디저트 얘기. 과연 이게 맞느냐? 무엇보다 기시다가 일국 정상에 대해서 술을 다 마셔서 깜짝 놀랐다. 음주 스타일을 다 알면서도 대통령이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그래서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그냥 지금 일본에서 가지고 노는 거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던 무슨 여기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내용들이나 지금 그 기시다가 여기에 대해서 후일담에 대해서 술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우리를 웃기게 보는 거 아니야? 비웃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워낙 기분 좋게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선회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당신이 술 제일 세요 정치인들 중에서 그거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기시다한테. 그랬더니 기시다가 아니 저 말고요 오부치 전 수상 따님이 제일 셉니다. 따님이.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요. 그 딸을 만나. 예. 의원들이랑 그래서 만나는데. 같이 술도 대접해요? 아니 뭐 술 먹을 시간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한국 소주 가져가서 말아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일본 맥주도 말한다고 그 예. 양국 간에 뭘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양국 간의 화합이라는 거야 그게. 네. 근데 첫 번째 일본은 원샷하지 않습니다. 첨작하는 문화예요. 그럼요. 이때고 술 따라주고 하는 문화인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밤샷 즉 폭탄주 이것도 일본에서 금기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 네, 이익이 네. 있어가지고. 심지어 기시다는 히로시마 지역구예요. 지역구가 히로시마예요. 그래서 G7 히로시마에서 하잖아. 4월 말에. 네. 5월 달이죠. 5월 달에.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대한 이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쫙 한번 이해가 하나도 보여줄게. 없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 자리에 가서 이게 지금 설사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자리가 결국 조심해야죠. 정상 간에 만나가지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술을 원샷을 하고 술을 이렇게 또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여서 인상에 남을 정도였다고 하는 건 기시다도 어쨌든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이 술 먹을 자리에 안 먹을 자리를 가렸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한 말이 자기는 가렸단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하고는 술을 마셨다는 건데 술 마시고 무슨 얘기를 했을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결국 정상들하고 술 마실 때는 일부러 포도 주스를 가져가서 와인인 것처럼 먹어서 정말 술을 자제했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5년 동안 술을 안 드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한 자리는 그렇게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포도 주스 가져가서 같이 술 먹는 것처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술을 입에 안 댔다는 거에서 혼자 일과 다 끝나고 혼자 청와대에서 혼자 방에서 한 번씩 이렇게 땅콩에 김치에 드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원래 정상의 고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사람 너무 좋아하고 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조심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파장이 국회로 옮겨 붙었어요. 왜냐? 대통령의 행동이 너무 일본 사랑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이럴까? 대통령의 멘토인 천공이 혹시 시킨 거 아닐까? 대통령 멘토인 천공이 시킨 건 아니라 하더라도 천공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천공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의식이 흘러갔어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격론을 펼치다가 김경엽 의원이 역술인 천공의 친일 발언 영상을 띄워서 말을 하니까 국회에서 수석 전문위원이 음성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상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왜 음성을 뺐냐? 우상호 의원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어쩌고 변명이 많아요. 자, 그 장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왜 영상자료 틀지 않습니까? 음성 반출은 이 양 간사 간의 성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영상 중에서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하게 한 취지는 아니 언제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에 있냐고 그랬잖아요. 당초 증인이나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지금 국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고. 그때 평소에, 아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국회에 수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영상 자료를 틀잖아요. 그때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동의받고 틀은 적이 있냐고. 예? 아니, 여당이 규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예? 누구 마음대로 국회 법을 마음대로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진짜. 네, 내가 수없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것저것 다 봤지만 영상 자료 트는데 상대방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양간사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걸 왜 네가 얘기하느냐? 지금 여기서 너라는 거는 국회 전문 수석위원이잖아요. 우상무 의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국회 전문 수석위원이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변명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 국회 수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영상 자료를 틀잖아요. 그때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한테 동의받고 튼 적이 있냐고요. 여당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그래 정치적인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수석 전문위원이 원래 여야 색깔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석 전문위원이.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은 어디서 하십니까? 법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가만히 보자 하니까 정말 웃기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정회를 하는 바람에 일본은 지금 국회 외통위원장 대행이죠. 만약에 대통령하고 천공이 문제가 없다면, 관여가 없다면 저거 트는 게 뭐가 문제인지, 또 저런 발언하는 저 이상한 사람의 말이 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이 야당이 생각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반성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없고 틀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천공 발언 내용 자체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아주 화가 안 납니까? 나는 저 발언 들어보면 자기 막 머리카락 이렇게 막 쓱쓱 이렇게 그냥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뭐 일본한테 당했냐? 부모가 당했지. 우리 윗세대가 당했지? 네가 당했냐? 근데 왜 일본한테 이러니? 니는 나쁜 애들이다. 일본한테 고마워해야지. 지금 이거거든요. 이 천공의 말이. 이런 말이 어떻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지, 정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걱정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든 누구든 아니다. 혹은 진실을 밝혀보자.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김피서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던, 집에서 무슨 말을 했던, 아니면 뭐 자기 친구들하고 무슨 말을 했던,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국회에서 틀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사실 비극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지금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말이 이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동안 있었는 데도 있었지만 이게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면 도대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문제도 하나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금 화를 냈잖아요. 네. 근데 국회 운영이 지금 이걸 보면서 국회 운영이 지금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에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풍자 전시회를 막은 적이 있었죠. 예, 없앤 적이 있었죠. 예,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 국회 운영 자체가 지금 지금 여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힘 간사하고 전문위원 사이에 미리 교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기네끼리는. 예, 그래서 이게 국회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그리고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장도 좀 문제가 말이 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저는 뭐 천공의 지령을 받아서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논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정서적인 부분은
아버지 윤기중 양반이 1965년 항일 청구권 협정이 타결되자 문부성 1호 장학생으로 1966년, 67년에 히토츠바츠 대학인가 거기에 가서 통계학 공부를 합니다. 네. 예, 통계학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부성 장학생들을 처음 문부성에서 쭉 장학생들을 뽑은 걸 보면 처음엔 통계학 쪽을 많이 장학생을 뽑고요. 그 다음엔 역사 쪽을 뽑습니다. 이게 친일파 양성하는 코스였던 거예요. 그렇죠. 통계학을 통해서 조선이 식민지가 돼서 오히려 먹고 살기 근대화됐다. 좋아졌다라는 통계를 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 친일적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을 쭉 양성을 하죠. 대한민국 역사학과의 태두라고 하는 이병도 교수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요런 얘기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본인이 일본에 아버지 유학하는데 갔을 때 본 일본은 너무 아름답고. 선진국인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그 다음에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정확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960년대, 70년대 일본이 가장 좋아하던 때예요. 1964년 도쿄올림픽하고 전후에 찌질한 나라에서 드디어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라고 하는 요 때를 아름다운 일본이라고 아베는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 1960년대 힘들었죠. 그 힘들 때 가보니까 아름다운 선진국이야. 정직하고 정확해. 한참 일본이 우길승천하던 때였으니까 그 정서에 붙들려 있어요. 네. 일본은 선진국, 우리는 후진국. 부끄러운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든 어쨌든 간에 더 준동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생각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대통령 일정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조율을 했고 그런 연설을 하게 했고 그런 생각을 귀에 속살속살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는 아버지가 유학하는 데 가서 봤던 아름다운 선진국 일본, 그 정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있는 말, 이 두 가지 정서와 논리를 다 갖추고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뀌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더 우리의 이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정치 활동, 외교 활동을 많이 할까가 너무 걱정스럽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 아니라 외통이 열리는데 전문수석위원이 지금 한 말이에요. 전문수석위원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국회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거 보십시오.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3월 1일 날 세종시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 논란이 된 목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자기 아파트에 자기 마음대로 깃발 걸겠다. 그럼 걸어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3.1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던 이 목사가 3.1절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이걸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고소 고발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 30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계속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친일이어도 부끄럽지 않다. 난 친일임이 자랑스럽다. 대통령이 날 이렇게 고무시켜주고 나보고 잘한다고 한다. 내가 이걸 왜 안 하겠느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이제 신정식 변호사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그 정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득권들,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기도 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외국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됐었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 여행이 쉽지 않았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특권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일본이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네. 외국에서 쩌렁쩌렁한 걸 보면서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니들이 우물날 개구리라서 그런 걸 못 보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현재 지금 그 기득권들 세력 그리고 나이 좀 있는 그런 보수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을 받은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사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정서를 가진 분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대통령을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서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국민 눈치 나는 걸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더 여기서 지금 그럼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생각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나? 혹은 상황을 좀 해결하려고 하나?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관계 관련된 걸 수습하고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총선만 오로지 바라보고 이제부터 간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용산에서는 그래서 이미 대통령실, 장차관, 공공기업 수장까지 30-40명이 넘는 총선 출마 예비군을 쫙 풀어놓고 그중에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내보내면 될 것 같고 이 사람 내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자기네끼리 다 점수 매겨가지고 후보군을 다 치러놓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출마자를 지금 점쳐놓고 있는데 본인도 이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또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느냐. 강 수석이 대통령 휘장을 저희 화면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사전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보이시죠? 뒤에 휘장 지금 보이시죠? 왼쪽에. 지금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쓸 수 없는데 강 수석이 본인 이름으로 고향이자 출마 예정지로 꼽히는 충남 예산 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식에 저걸 보냈어요. 나는 대통령이다 고로 내년 대통령의 지지를 저렇게 받고 있다. 이걸 알리고 싶어서 그럴 텐데 저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저기 왜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저런 거를 지금 같이 갖다 놓으면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장사를. 이런 거는 신 변호사님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뵈는 게 없나?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뭐 내년 총선 말고는 고려하는 게 없는 거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래요? 기본이 안 돼 끝이에요? 있어요. 대통령 말을 개인적 의견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개인적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수석급이죠. 그냥 있잖아. 어느 누구도 징계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늬가 새겨져 있는 이 휘장에는 경축이라는 단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에서 강승규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대통령 휘장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 규칙이 있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만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용해라. 근데 이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문제고 이게 문제였던 게 바로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휘장이 새겨진 전용기를 타고 인도 방문했다. 인도 순방 대신해서 갔다 온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그 언론이 난리 썼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순방길에 나가가지고 외교를 하고 온 부인에게 왜 그거 타고 갔다 왔냐고 그 난리를 썼던 사람이 왜 일개 시민사회 수석이 마음대로 휘장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디다가 가서 얼굴 이렇게 딱 팔리게 하려는 용도로 쓰는 거를 왜 가만히 놔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친소관계를 지금 친소관계로 평가받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로 뭐 이렇게 집 헝가리 그 집 이렇게 어느 나라 얘기하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노발대발하고 자르잖아요. 그냥 친소관계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거 그럼 강승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 발언은 개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했다고 하던데 그 양반이 지금 노동시간 관련해서 전체 상황 총괄하는 걸로 그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뭐지 싶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냥. 그리고 나는 더 기분 나쁜 게 김진표 국회의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 어제 라디오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과 양보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한 게 진짜 큰 결단과 양보 맞습니까? 큰 결단과 양보는 원래 혼자 해도 되는 겁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 큰 결단 이런 게 아니라
내준 거죠. 그냥 내준 것이고. 갖다 바친 거 내준 것도 아니야. 갖다 바친 거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갖다 바친 거지 이렇게. 뭐, 예, 폭탄 좀 마시면서 내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저기 김준표 회장이 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피해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예, 결국 감정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그래서 그 피해자들 감정을 도닥여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바라본다는 점에 있어서도 과연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짜증났던 건 이거예요. 일본 야당이 우리 지금 친일관계 개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다. 국민들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나서서, 즉 일본 야당이 나서서 한국 야당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일본 야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을 내가 설득해보겠다라고 했대요. 이걸 듣고 우리 윤 대통령이 너무 부끄럽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야당이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관계를 이만큼 개선시켜 놓은 일본에 있는 그 야당이 내가 너네 야당한테 가서 설득 좀 해볼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돼서 자기가 너무 명구스러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뭐 부러웠다라는 부러웠대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야 뭐 그쪽에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통 큰 양보를 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좋아요 하는 거겠죠. 일본 야당 입장에서. 일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부끄러워하냐고요, 그거를. 그거를 왜 일본에 가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진 않고 왜. 아니, 그거 다 떠나서 일본 야당 대표는 만나면서 대한민국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고.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도 안 만나. 자기네 대표 될 사람부터 만나고, 자기네 대표 나온 사람만 만나고, 대표 된 사람만 만나. 아무도 안 만나, 나머지들은. 왜? 뻔하니까. 만나봤자 뭐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 어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뭐 답정 기소다 이런 말 뻔하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김필석 변호사님, 네. 예, 이재명 대표 법률 대리인인데 의견 좀 내주세요. 예, 법률가의 용어가 수사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솔직하게 그냥 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아직 사실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제 그것도 나왔고 검찰에서 뿌린 이 네, 보도자료는 제가 봤는데 아마도 영장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공소장 내용이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영장 분석을 하면서 증거 관계는 둘째치고 네. 영장 내에 범죄 구성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거냐, 법리적으로 지금 다퉈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배임 횡령으로 같이 엮어 넣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해야지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정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법리적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나오는 것들에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로는.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자체로 범죄 구성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일단 들어오면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소송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진실이 밝혀져요? 뭐 검찰이 다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을 텐데. 검찰이 모든 걸 갖고 있는지가 의문인 거죠. 사실 지금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조사를 들어갔을 때. 시간을 끈다는 얘기가 이제 불만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이 이렇게 서면을 쌓아놓고, 날짜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어떤 시간 순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훑었는데, 중요한 증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진술을 끌어내거나 아니면은 결정적으로 할 게 있었으면은, 거기서 눈에 띄일 만한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좀 공문서고 아니면 공문서나 아니면 언론 보도 가지고 이 보도가 왜 이렇게 된지를 아냐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물론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증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거 읽어봤는데 어제 다 읽어보셨을 텐데
아무리 봐도 저는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법리적으로 따진다고 치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이 하는 거를 우리가 정치 탄압적 정치 기소다라고 얘기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한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평판을 땅으로 떨어뜨려 놓았던 예컨대 뭐 428억 원, 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약속 이런 내용도 사실 하나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뭐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그런 내용도 사실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동안에 시끄럽게 나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어서 처리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김만배 씨 거기다 입을 꼭 다물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이 입만 시끄럽게 했지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 기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회사들하고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 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그럼 같이 처벌하는 방식으로 형식이라도 맞춰줬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맞춰주면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그게 잘못했다는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검찰의 행동이나 이런 태도를 사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횡령배임을 그 소위 성남FC 제3자 뇌물에 횡령배임을 왜 기업들을 기소하지 않았을까? 네. 그 일부 몇 사람 뭐 조사받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이미 있어요. 뇌물공여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네. 왜 그랬을까? 전 너무 의도가 뻔해 보이는데 팔목 걷기가 제일 쉬운 데가 기업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그 성남FC 제3자 뇌물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는 광고비를 지출했지만 검찰이 그 프레임 딱 짜놓은 대로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돈을 내게 했다라는 진술을 받기가 가장 좋아요. 그거는 기업이 불이익을 걱정해서 스스로 그렇게 진술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팔목이 비틀린 사람이니까 크게 처벌받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전에 그 국정농단 박근혜 씨 국정농단 때도 이재용 삼성 그다음에 롯데 SK 전부 다 우리는 팔목이 비틀린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뭐 그래서 공범으로 기소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었어요. 여기 진짜 팔목이 비틀렸네 이렇게 해서 지금 NH나 차병원이나 또 뭐 푸른위례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두산 이런 데가 기업 입장에서는 야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때는 또 검사한테 팔목 비틀렸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걸로 딜을 했을 거고 적게 기소하는 걸로 딜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위세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눌렸을 수 있다. 그래서 실은 이것저것을 보더라도 검찰의 의도가 너무 그 부분에서는 좀 뻔히 읽힌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예전에 기업에 상무하다가 나온 분이에요. 변호사인데 이분이 SO인, 예. 이분이 어제 저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기업에 있으면 아주 미치겠다는 거죠.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벌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내라고 하도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SK, 파바칭 보세요. SK, 쌍용,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저기 삼성, 뭐, 어디, KT, 이런 데 정말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돈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자, 그래서 돈을 주는 걸로 끝나면 자기는 너무 해피하다는 거죠. 돈을 주는 걸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그때 돈 왜 줬니? 또 왜 줬니? 이런다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때그때 사정 따라서 말이 다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회사들, 성남FC 광고비 냈던 사람들, 회사들은 다 뭐예요? 처음에 정권 바뀌기 전이나 이때 초창기 때 진술할 때는 아니다, 우리 그냥 정상적인 광고비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도 검찰이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뭐 어쩌고 하니까 갑자기 말이 슬금 바뀌는 거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말이 일관적이었는데 갑자기 또 말이 또 샥 바뀌면서 또 뒤집어지고 이러죠. 이 사람들이 아주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을 오래오래 끌다가 정권 바뀔 때쯤 되면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또 뒤집어줘라.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3년도에 정치와 이 경영인들의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번 기소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건데 왜 검사들이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이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심경을 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야. 그냥 저기 소송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했고 뭐 저한테 이제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놓지는 이번에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답정 기소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기소될 거는 알고 있었고요. 100% 기소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소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기소가 되긴 했어요. 사실은 조금 네. 늦게 해서 총선 때까지 계속 예. 이 문제를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이거라도 빨리 밀어붙이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받았다기보다는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 정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슈를 또 이슈를 돌리는군요. 하나 이슈를 덮으려고 했는데 그 뭐 제대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비책이 있죠. 그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건 이화영 기소하면서 다음 이재명 기소로 넘어갈 디딤돌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 정자동 빌라 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법률가인 검사들이나 그 법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형사소송법의 이념, 우리 형사소송법 배울 때 딱 세 가지 이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의 규명. 두 번째, 적법 절차의 원칙. 세 번째, 신속한 판단입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1년 반 넘게 또는 성남FC 같은 경우는 8년 전 이야기예요. 네. 8년 전에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이념에 맞느냐. 또 한편 거꾸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조사를 안 하잖아요. 물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지 않습니까? 즉 누군가에게는 신속하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지금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제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기약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 정도예요. 예. 자,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불구속 기소가 되고 나니까 민주당 당원 80조 예외 조항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있었죠. 어제 최고위에서 의논을 했고 당무위가 열렸고 그래서 이번 건은 정치 탄압이다. 정치적 기소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당헌 80조에는 기소가 되면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이거 그냥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더니 민주당 원이라고 주장하는 백광현 등등 뭐 어제 기준 358명 등등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3시에 가처분 신청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더 모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하지만 뭐가 궁금해. 기각이지.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향후 어떻게 될지 또 대표직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내분으로 계속 확산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대표 수행할 수 있냐 그냥 이제 관둬라 막 이런 얘기를 또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좀 황당하겠다. 또 내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선법 사건이 이제 3월부터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2주에 한 번씩 기일이 잡혀 있고요. 지금 이 사건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일반 사건들처럼 빡빡하게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 그것도 뭐 그 정도 텀을 들고 돌아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추가 기소 이런 게 이루어지면 사실 그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이거를 김기현 대표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네. 지금 그 기준에서 보면은 기소만 많이 해두면은 알아서 돌아가는 알아서 이거를 자기가 쳐내고 싶은 정치인을 쳐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네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가처분 신청 냈다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타이밍이 이낙연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날 한일 정상회담 비판하는 페이스북을 작년 연말에 글 한 번 쓰고 딱 그 시점에 맞춰서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아니 뭐 이낙연 대표가 글을 썼다니까요. 불구속 기소된 날. 불구속 기소된 날. 이낙연 대표가 쓴 글을 오랜만에 한 3, 4개월 만에 쓰세요.
참 공교롭다. 타이밍 참 잘 맞추신다. 여기 나 있어요. 불구속 기소네. 그리고 가처분을 또 누군가는 낸다. 자, 1년의 흐름이 있군요. 다 계획이 있군요, 누군가는. 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30일에 이뤄지겠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또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또 비교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순신 변호사, 정순신 씨의 아들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죠.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학교에 갈 때 이 같이 근무했던 중앙지검의 이 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당시 지검장이었겠죠. 지검장이나 한동훈 바로 상사였겠죠. 이런 분들은 알았냐 몰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중앙지검에서도 그랬고 이 정순신 씨도 그랬고 몰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상사들한테 정순신 씨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면서 이제 하루를 빼야 되니까 어디 가면서 이런 일 때문에 이 근무지를 떠납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는 무단 이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때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국회교육위원회가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당시에 이때 정순신 변호사 등 20명의 증인으로 출석을 할 거예요. 유기현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하면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꼭 나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정 변호사는 당연히 전 나올 것 같은데 나와서 이런 상황을 해결을 하고 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주장해서 우리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납득 불가입니다. 납득 불가요? 예. 왜요? 뭐 태도로 봤을 때 뭐 고개는 숙이겠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궁금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드를 치겠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한동훈, 윤석열을 끝까지 그 동아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모르셨겠어요. 제가 그때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고 그냥 고개는 숙일 거고 자식의 인생은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읍소할 겁니다. 민주당 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상임위별 쟁점 법안 처리한다는 건데 양국관리법 단독 처리, 그다음에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하고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이것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금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좀 어쨌든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국정조사도 우리가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이나 안건들이 요즘 등장한 것들이 아니에요. 옛날 거죠. 하나도 안 된 거죠.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라서 네. 뭐 이제 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할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전국 주도권의 어디 야당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도권을 사실상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대 야당으로 청선도 얼마 안 남았고 했으니까 존재감을 보여야 될 때가 돼서 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조가 뭐였나 모르겠어요. 점심시간 돼서 점심밥 먹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저녁 시간에 이제 점심 먹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거라도 밥 안 굶고 넘어가니까 다행인데 굶으면 안 되잖아. 밥을 먹자라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 국민들한테 보다 더 변화하고 혁신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위원장들을 잘 해야 되고 사실은 더 많은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 같아요. 지금 사실 총선에 있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과반 줘봐서 뭐 하냐? 라는 식의 이미지가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까지 줘야 돼. 왜냐면 과반 줬더니 모자라. 그러니까 애매해. 일을 할 수가 없어. 차라리 200을 줘라, 200을.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리스크가 민주당한테 가장 큰 리스크고 또 수도권에서 소선거구제를 그냥 하면 자기들이 다 먹을 거다. 워낙 윤이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관련해가지고 도시하고 농촌은 수선거구제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비례대표 관련된 거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뽑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300명 내외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선거구제 개편안을 받을까요? 이걸 가지고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직 멀었어요. 이제 멀었어요? 겨우 그냥 안 하나 둘 셋 형식적인 아니에요. 지금 나온 건.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민주당도 배고프지 않구나 이런 얘기군요. 아니요, 아직 거기에 관심을 못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선거구제는 개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선거제도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되 아직은 큰 방향이 잡혔다고 보긴 어렵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공천에 목을 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한 몇 달만 지나면은 정말 아주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름 휴가 지나고 나면 피 터질 겁니다.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은 아마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의 내분이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이 새롭게 지금 공천 받으려고 하는 신진 세력이 너무 많고 대통령이 너무 그들에게 힘을 쏟아주는 상황이라 이 선거구제가 또 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선거구제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내가 내놓는 사람도 되게 만들고 원래 있던 사람도 되게 만드는 두 가지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하고 했던 23화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또 속 시원한 얘기들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 건데 여러분 조댓구알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